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식시장에도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2년간 소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다들 이제 해외로 갔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이틀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특별히 새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된 주요 정책들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공약은 공약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목표는 조금 높게 잡는 것이 그런 좋습니다. 거죠.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레벨을 올려가야 될 거고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우리 시장의 변화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어제의 주가, 오늘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 2년간 2023년, 2024년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 거의 글로벌, 거의 꼴찌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 정책들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5천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얼마나 근처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상 가장 현실적인 일단 1차 목표는 당연히 4,000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0이 아니라 3,000은 이전에 봤던 지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3,000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포인트인 거고요. 현실적으로 1차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4,0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4,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 그리고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30%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 대비 3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0%에서 40%좀 작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30%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우리의 현재 증시 하단을 2,500 근처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400에서 2,500 근처가 증시의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을 높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2,500 정도를 하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30%면 750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50포인트면 3,250에서 3,300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단을 여기까지 높여주게 되면 우리가 또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하단이 3,300이면 사실 상단은 거의 4,00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하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이제 지적되고 있잖아요.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낮은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투자자 보호가 충실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만하게 해소되면서 결국은 하단을 3,300 근처까지 높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는 높게 세울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1차적인 달성 목표를 4,000 정도로 보고 여기에 우리의 역량들을 집중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앉아서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5,000포인트 갈까요? 언제 갈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쭙기가 좀 또 민망해서 사실 5,000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근데 우리 황 박사님께서 그 근거들과 그렇죠. 우리 체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지수대들을 뭐 3,000, 4,000 제시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 소위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 과제 가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번 통과가 안 된 건데 상법 개정안이 왜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핵심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앞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몇 가지 이제 꼽아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항상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보면 이 불투명한 그런 이제 그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회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오너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점.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이 외견상 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조금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경영 의사 결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적지 않게 있었죠. 네, 그러다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자회사를 중복 상장시키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란 말이에요.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어야 정상이라고 외국인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 한국 주식은 그러면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러한 대응들이 나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시키게 되었다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3법을 개정을 해서 이사회의 이사들의 의무에 이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이사들이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사실 지난 정권 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었죠. 했었다가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이제 이렇게 무산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법 개정 노력들이 일정 부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의 이익이 대주주의 이익만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이 안 됐던 게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쭉 설명을 해주셨고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말씀하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입니다. 네, 경과를 좀 두고 보죠. 일단은 민주당이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건데요. 외국 기업들은 보니까 미국은 자사주를 사면 다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더라.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 사가지고 그냥 지분을 쟁여놓더라. 이게 문제였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일부 물론 소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의무화라는 것도 조금 이 기업들의 좀 자유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도 싶고, 뭐 정책 지금 얘기하고요. 시장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들에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 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있겠죠.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주주 환원이다라고 평가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된 자사주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최근 자사주 소각 추이를 보면 조금 긍정적인 변화는 이미 관찰이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5월까지 그 자사주 소각 계획 공시된 거를 살펴보면 약 21조 원 정도 자사주 소각하는 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13조 9천억 정도 지금 자사주 소각 계획이 공시가 됐었는데 올해 5월 이미 그거를 작년 한 해 분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 매입 수준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50%를 넘어가는 기업들도 종종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자사주가 대주주인 곳이 몇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코스피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자사주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유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자. 선진국처럼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 즉시 소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주장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조금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네. 최종적인 의무화로 가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산 걸 의무화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앞으로 사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네. 것조차 소각을 의무화시키게 네. 되면 이 물량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네. 어렵거든요. 예. 그거 소각 의무화 시켜버리면 당연히 그러면 네.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입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유예를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그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회가 있는 해외 증시로 가고요, 그죠? 네네. 국내 기관마저도 연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외국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도대체 한국 증시에 손은 누가 키우나 그런 얘기들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면 특별히 그거를 잘 지켜볼 게 국내 연금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일 텐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좀 더 해소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지금 단계 남아있는 걸림돌은 뭔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화 거래의 국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원화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국내에서만 원화와 외환 거래가 이제 허용이 되고, 물론 이제 파생 상품의 형태로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MSCI 측이나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은 원화 거래가 해외 역외에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외환시장 그 거래 시간 늘렸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군요. 이제 글로벌 그렇죠. 국제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런던 시장이나 혹은 뉴욕 시장에서 원화가 거기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 달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ETF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을 못 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선물은 살 수 있는데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개선을 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의 방향성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어떤 걸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 ETF, 현물 ETF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현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ETF를 금지할 이유도 사실상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약간의 위험성,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에도 허용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이 우리는 그런 거 위험하니까 안 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외면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안 하게 되면 예.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위험이 오히려 커지고 있기 음.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스탠스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혁 방안들 추진되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사실 그렇다고 이게 뭐 3일 동안 주가에 반영되고 없어지거나 그죠? 그럴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될까요? 네, 일단 새 정부의 그런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네. 사실 이전에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네. 있었잖아요.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런 정책적 일관성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강도 높은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는 근데 단기간에 급속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잠재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시장에 전달해 주시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이렇게 조금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또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자본시장연구원이잖아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그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네. 내일은 휴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둘째 주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겠죠. 관련하고 또 트럼프와 관련된 노이즈들도 정점은 지났다고 생각하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월요일 날 진단하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